본 동영상은 노벨상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우리 일상의 스마트폰, TV, 백신, 경제 시스템 등에 어떻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생생한 여정을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내어 인류지성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노벨상, 세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하루를 만드는 법. 오늘 아침 여러분을 깨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스마트폰의 알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며 울리는 그 소리에 눈을 뜨고 손을 뻗어 매끄러운 유리 화면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자 방 안은 순식간에 눈부신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찹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의 아이콘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라고 재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는 이것이 지난 세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인류지성의 최전선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과학자들의 땀과 영감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노벨상 박물관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통화와 메시지,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배터리는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기반합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겁고 비효율적인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나 시도 때도 없이 충전기를 찾아 헤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그토록 밝고 에너지 효율적인 화면은 어떻습니까? 이는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청색 LED를 발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적색과 녹색 LED는 이미 존재했지만 빛의 삼원색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청색 LED의 부재는 풀컬러 디스플레이와 백색 LED 조명의 시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칙칙했을 것입니다. 화면을 넘겨 간밤의 뉴스를 확인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사 속에는 수십 년에 걸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거장들의 이론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하는 온라인 광고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통신사의 주파수 경매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는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매 이론의 발전 덕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챙겨 먹는 약, 혹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었던 백신은 어떠합니까? 그 안에는 인류의 질병 정복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된 백신은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광을 아는 mRNA 변형 기술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벨상은 더 이상 스웨덴 스톡홀름의 화려한 시상식 무대 위 혹은 두꺼운 학술 저널 속에만 존재하는 박제된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고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즉 일상의 아키텍처입니다. 우리는 노벨상이 이룩한 세상 속에서 숨쉬고 사랑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발견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사이에는 여전히 인식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노벨상은 여전히 소수의 천재들을 위한 난해하고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노벨상이라는 인류지성의 위대한 성취가 어떻게 여러분의 침실과 거실, 사무실과 병원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이 사실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노벨상의 발견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물리학상의 청색 LED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저전력 고효율 스크린이 되었습니다. 2019년 화학상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하루 종일 무선기기를 구동하는 휴대용 전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생리의학상의 mRNA 변형 기술은 여러분과 지역사회를 보호한 코로나19 백신이 되었습니다. 2023년 화학상의 양자점, 즉 퀀텀 닷은 QLED TV에 생생하고 현실적인 색감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2020년 경제학상의 경매이론은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데이터의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현대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벨상 수상 연구들은 가장 단단하고 핵심적인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현대 기술과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발견들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발견의 여정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통찰로 가득 차 있었는지 추적해 봅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거실과 병원으로 들어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서사를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 과학자들은 물질을 몇 개 크기 수준인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제어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직관이 통하지 않는 양자역학의 기묘한 법칙이 지배하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에 빛을 던진 세 명의 선구자가 있었으니 바로 알렉세이 에키모프, 루이스 브루스, 그리고 문지 바웬디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은 바로 이들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각기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같은 질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그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 1980년대 초 당시 소련의 한 유리 공장에서 연구하던 에키모프는 유리에 미세한 염화구리 나노입자를 첨가하자 유리의 색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미국 벨 연구소의 브루스는 액체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반도체 나노입자에서 동일한 크기 종속적 광학 특성을 최초로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양자역학 이론이 예측했던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물질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 그 안에 갇힌 전자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마치 기타줄의 길이가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듯 입자의 크기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점 퀀텀 다트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견은 실험실 조건에서만 구현 가능한 불안정하고 품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 인물이 바로 바웬디였습니다. 1993년 그는 거의 완벽한 품질의 양자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화학적 합성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양자점 연구의 빅뱅을 일으킨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마치 물감을 조절하듯 입자의 크기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에키모프, 브루스, 바웬디는 더 좋은 TV를 만들려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노 세계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호기심의 결과물은 수십 년 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산업을 낳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자제품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양자점의 정밀한 색 제어 능력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오랜 수건이던 자연 그대로의 색을 구현할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양자점에서 방출되는 빛은 스펙트럼이 매우 좁고 순수하여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생생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QLED TV입니다. 실험실의 플라스크 안에 담겨있던 작은 점들이 이제 전 세계 수백만 가구의 거실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실을 넘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실로 그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특정 파장의 빛을 쬐면 밝게 빛나는 형광 표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암 조직에만 달라붙는 물질에 양자점을 결합시켜 주입한 후 수술 중에 특수 카메라로 관찰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있는 부위만 밝게 빛나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경계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암의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더 좋은 화질의 TV를 넘어 이제는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의 쓸모를 따지지 않았던 순수한 기초과학 연구가 어떻게 인류의 삶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드는지 양자점의 여정은 그 가장 극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스릴러와 같습니다. 수십 년간 학계의 변방에서 잊혔던 한 기술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에 맞서는 결정적 무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그 중심에는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 커털린 커리코와 그녀의 동료 드루 와이스먼이 있습니다.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끈질긴 믿음과 집념에 바쳐졌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리코는 메신저 RNA, 즉 mRNA라는 분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mRNA는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세포의 단백질 공장으로 전달하는 전력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녀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몸에 주입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 자체가 거대한 약물 생산 공장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인공 mRNA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 즉시 침입자로 간주되어 격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파괴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번번이 실패했고 연구비 지원은 끊겼으며 동료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교수직을 잃고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녀는 면역학자인 와이스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인공 mRNA가 면역 체계를 속이고 세포 안으로 잠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m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중 하나인 유리딘을 약간 변형된 형태인 슈도유리딘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면역 체계가 인공 mRNA를 더 이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의 기지에 침투하기 위해 완벽한 투명 망토를 발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치료 메시지를 담은 mRNA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목표 세포에 도달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은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소수의 과학자들만 아는 잠재력 있는 기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을 빛의 속도로 분석해냈고,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커리코와 와이스먼의 기술이 깨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제약사들은 그들의 투명 망토 기술을 이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설계했습니다. 이 mRNA 백신을 인체에 주입하자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바이러스 없이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체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형성하여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단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커리코와 와이스먼이 수십 년 전에 이미 가장 어렵고 중요한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실험실이 아닌 우리 동네의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던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두려움에 떨던 의료진, 멈춰버린 일상에 지쳐가던 평범한 시민들이 팔을 걷고 백신을 맞는 모습, 그들의 얼굴에 번지던 안도감과 희망이야말로 커리코와 와이스먼의 연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초과학 연구가 단지 점진적인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하게 압축된 장전된 용수철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인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안에 잠재된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세상을 구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장전된 용수철들을 꾸준히 만들어 비축해 두는 것임을 mRNA의 서사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영향력은 기술과 의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노벨상이 어떻게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한 작동 원리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학자의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숨겨진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한 인권운동가의 목소리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를 통해 우리는 노벨상이 인류의 서사를 다시 쓰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의 주인공은 경제학자이자 역사 탐정인 클라우디아 골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가 아닌 하나의 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진출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가?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세기에 걸친 데이터를 파헤친 그녀의 집념에 주어졌습니다. 골딘의 작업은 마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찾아내 잊혔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년간의 인구조사 자료, 산업기록, 고용 통계 등 방대한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져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 탐정 작업의 결과 그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 노동 참여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유자형 곡선의 존재입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여성이 농장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며 공장 노동이 주가 되자 여성들은 가정으로 밀려나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후 서비스 경제가 부상하고 피임약이 보급되면서 여성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참여율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구조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복원한 골디는 현미경을 현대사회로 돌려 오늘날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이란 장시간 근무, 예측 불가능한 호출, 주말 근무 등 비탄력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대신 매우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보수가 적은 유연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기대 속에서 그 역할은 대부분 여성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비슷한 능력과 교육 수준을 가진 남녀가 경력 초반에는 비슷하게 출발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여성은 탐욕스러운 일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장기적인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딘의 연구가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학문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의 정책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연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기업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 등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에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인용한 수많은 정부 보고서와 기업 정책들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디아 골딘의 노벨상은 경제학이 단지 돈과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사회적 역사를 발굴하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평등을 수치로 증명하는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끈질기게 구축함으로써 그녀는 수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느껴왔던 불이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회 현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측정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정량화할 수 없던 것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한 걸음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제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효용 가치일 것입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이란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 차가운 감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바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이란의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여성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불굴의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감옥에 갇힌 이에게 수여된 평화상은 과연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벨상의 적용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학상의 적용이 기술이나 치료제 같은 유형의 결과물이라면 모하마디에게 수여된 평화상의 적용은 바로 상징 그 자체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대표하는 여성, 생명, 자유운동에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강력한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그녀를 탄압하는 이란 정권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감옥에 갇힌 그녀에게는 국제사회가 당신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노벨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는 그녀의 목소리를 수만 배로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됩니다. 그녀의 투쟁을 이란의 국경 너머 전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보편적인 외침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징적인 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란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란 정권에 외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란 안팎의 활동가들에게 엄청난 영감과 용기를 주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식에 우리의 투쟁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다른 활동가들의 목소리. 이는 노벨상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이처럼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